제가 이 개정판이긴 한데 개정판을 내면서 제목을 사치를 위한 변명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라는 제목이 꽤 많이 알려져 있고 그 15년간 책도 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인지도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혹시 제목을 바꾸면 책이 좀 덜 팔릴까 그런 생각에 그냥 그 제목도 아까운데 그대로 다시 쓰면서, 그러나 또 그대로 쓰면은 그냥 옛날 책이니까 뭐 한 번 봤던 사람은 안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15년의 세월이 지난 것만큼의 우리 그 사회가 달라진 거, 이거를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읽기라는 거를 작은 글자로 집어넣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치라고 하면은 그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나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사회주의 쪽, 좌파 쪽에서 사치를 아주 사갈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로 여기고 모든 거를 그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사치가 나쁜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사치란 게 무엇인가서부터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치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소비잖아요. 소비의 문제. 이 책은 결국 소비의 문제입니다. 근데 소비인데 그 사치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소비 중에서도 우리가 소비하는 행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우리가 삼시세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또 추울 때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울 때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소비, 그 소비만이 그 사치가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는 모든 게 사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동물적인 삶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딱 그 생존에 필요한 것만 얼른 뭐 동물이 나가서 얼른 어떤 짐승을 잡아서 먹고, 그러고는 이제 그냥 잠자거나 이러다가 또 배고프면 또 나가서 잡아서 먹고, 이거는 동물적인 삶이지 그 생존에 필요한 그 것 이외에 조그마한 그 소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다못해 저 노숙자도 그냥 뭐 그 한 번 동량 받아서 한 번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있다가 날이 추워지면 어떡할까 하고 담요를 이렇게 비축해 둔다거나 조그마한 비축이라도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난파돼서 무인도에 혼자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다른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무슨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돌아오는 겨울에는 어떻게 먹을까 하는 생각에 곡식도 비축하고 옷도 뭐 비축하고 이렇게 했어요. 비축한다는 거, 창고에 이렇게 쌓아둔다는 거, 이게 벌써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비축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것도 사치입니다. 사치의 영역에는 그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모든 소비니까는 비축도 들어가고 문화활동도 들어가고 무슨 뭐 우리가 사실 그 옷에 그 조금 뭐 예쁜 옷을 사 입는다 하는 것도 다 사치죠. 그냥 아무거나 꼭 몸만 가리고 있으면 되지 왜 그 중에서 예쁜 옷을 사겠어요. 이런 게 다 사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치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문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음악, 미술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존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치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사치가 없다면 인간의 문화라는 게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로빈슨 크루소 같이 완전히 무인도 고도의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치가 있다. 그럴진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고 그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치를 안 하고 사치를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치가 나쁘다고 막 말하면서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막 그림 그리고 하는 사람들, 화가들이 주로 그 좌파들이 많은데, 다 그 왜 뭐 자본의 착취, 맨날 이런 얘기를, 권력의 착취, 뭐 권력의 억압, 자본의 착취, 맨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는데, 그러면 너희들 그림 그리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자본의 착취다. 이거는 그 무슨 그 생존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 건데 왜 그런 잉여 자본을 들여가지고 니네 그런 행위를 하느냐. 그림을 그린다는 거, 음악을 한다는 거, 이미 그것이 사치인데 그것이 문화잖아요. 사치를 배격한다라는 거는 문화를 배격하고, 그거는 결국 인간다운 삶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또 그 얘기를 해보면, 제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재밌게 읽었고, 뭐가 재밌었냐 하면은 완전히 원시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로 만들잖아요. 뭐 신발도 새로 만들고 뭣도 새로 만들고 그냥 다 새로 만들어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만이 아니라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그 계통 발달이라고 그러나요? 저 원시 시대부터의 어떤 우리 심리 속에는 그런 게 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원시 시대부터의 어떤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원시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주 처음서부터 불도 만들고 했을 때부터 그 모든 걸 처음으로 만든 그런 재미, 그런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이 소설은 사실은 소설의 기원입니다. 문학사적으로는 근대 소설의 기원이에요. 첫 번째 근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나온 다음에 아주 무수하게 많은 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소년 표류기 같은 것도 다 이 소설의 아류고, 미래소년 군화 이런 것도. 그런 젊은 사람과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고 제가 지금 얼핏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책들이 아류들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의 재미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도 굉장히 장려를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라고 하는데, 그 기부도 사실 생각하면은 사치인 거죠. 잉여거든요. 그런 소비 행위, 그러니까 기부 같은 것도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까는 문화의 차원이었지만 이거는 모두 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사치하고는 우리의 자유주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통 사회주의에서는 정치가들이 설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정책을 완전히 정치가가 설계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자유스럽게 개인들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치나 낭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문화의 차원이 아니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돈은 그렇게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써야만 그게 효과적이고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은 이제 돈은 국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면제된 납세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스웨덴의 경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 이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숫자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2015년에 프랑스의 그 사회당 정권인 올랑드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그 부유세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라르 드파르디유는 러시아로 국적을 옮겼고, 또 그 루이비통 그 모네 헤네시라는 회사의 회장인 그 아르노, 베르나르 아르노 같은 사람은 벨기에로 국적을 옮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옮겼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올랑드는 지지율이 4%밖에 안 돼가지고 재선에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유세는 폐지가 됐죠. 프랑스는 그렇고, 스웨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한국 좌파들이 굉장히 모범 국가로 생각하는데, 거기도 1983년부터 그 부자 소득세율을 84%에서 57%로 내렸고, 그리고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도 없앴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27.5%라는 겁니다. 지금 2021년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어떤가 하면은, 미국도 민주당이 됐잖아요. 바이든이 돼가지고, 이거는 바로 9월 13일이니까 한 보름 전에 그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닐 하원 의원이 그 500만 달러 이상의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올리고, 그리고 또 한 6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최고 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그런 증세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에 그거를 이제 장려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사회주의화 돼 가고 있죠.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부도 좌파 정부고, 그래서 그 개인이 돈을 써야 한다는 그 흐름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제 그거는 지나가고. 그러면 6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소비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소비를 한다, 뭐 아주 고급의 또는 아주 예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래서 소비는 쾌락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소비는 인조이 하는 거다, 즐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소비는 즐거운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즐기는 그런 쾌락인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떤 굉장한 강제고, 그러니까 강제라는 건 굉장히 고역이죠. 어쩌면 고역이 아닐까.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히 그냥 경제행위가 아니라 소비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낙오되는 그런 강제입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신분을 유지할 수도 없고 신분 상승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제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은 호모 콘소마투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소비인간이다. 현대는 소비인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역의 노숙자나 또는 그 독거노인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독거노인들을 보면 소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변부 인간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 겉모습으로 보면 그들은 소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으면 주변부 인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이 든 노인네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나이가 든 노인네들을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있어도
소비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러고 만일 그중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점원이 그렇게 환영할까요? 완전히 거짓 취급합니다. 그러면 거짓 취급을 당한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주변부 인간으로 보인다는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이 늘 소비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서 옷도 사고 사치품도 샀다면 그는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현대사회에서 소비라는 거는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이고 강제입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주변부 인간으로 떨어져요. 그렇다면 소비는 그런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 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욕망이나 특정의 취미 또는 성향의 표출이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이거는 조금 지난 얘기지만 나이키 광고에 Just Do It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현대인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는 그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현대인들의 아주 눈물겨운 노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코 소비는 그런 쾌락이 아닌 거죠. 쾌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무, 강제를 따르는 그런 고역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기호라는 거는 사인, 기호 몇 번 할 때 그 기호입니다.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호라는 거는 두 개의 의미가 있잖아요. 기호 1번, 기호 2번 그럴 때 기호. 그래서 기호학이라고 할 때 그 기호인데 소비는 사실은 기호의 소비다라는 게 저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호의 소비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지태 씨는 나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경우는 가끔 편의점에서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부유층의 문화를 향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그냥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먹는데 이거를 모든 소비는 기호의 소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소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배가 고플 때는 먹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소비가 있잖아요. 그런 소비가 있고 그거 말고 그런 게 다 충족이 됐어도 음악도 듣고 싶다 또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싶다라거나 또는 어떤 아주 고급의 옷을 사 입고 싶다라거나 뭔가 또 고급의 무슨 스포츠를 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소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최초 생존에 필요한 오히려 그거에 가까운 그런 소비인 거지 그거는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우리의 욕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영어로는 need라고 그러는 거, need, 필요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리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그런 욕구죠. 그러니까 막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뭐를 먹고 그러면 충족이 되죠. 그게 바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거는 need,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요구입니다. 요구. 영어로는 demand라는 거죠. 요구는 이제 더 쉽게 에피소드 예를 먼저 들면은 어린아이가 막 떼를 쓰는 어린아이가 울면서 떼를 써요. 막 물 줘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물을 줬으니까 그 물 마시고 울지 말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물컵을 집어 던지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거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얘가 원하는 거는 엄마의 사랑이거나 뭐 또 딴 거겠죠. 그게 바로 디맨드입니다. 그 아이가 막 요구하는 거. 그거는 이 아이가 말하는 거하고 진짜 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게 디맨드이고, 이게 두 번째 욕구입니다. 세 번째가 욕망이에요. 디자이어, 영어로 디자이어. 그 욕망은 그러니까 아주 정신적이고 고도의 욕망이죠. 근데 디맨드까지는 대상이 있어요. 뭐 물을 줘, 뭐 주스 줘, 뭐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욕망에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저 명품 백을 갖고 싶어 라고 해서 명품 백이 대상인 듯 싶지만 사실은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도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욕망의 대상은 없는 것, 부재의 것,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bsence죠.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겐다스가 먹고 싶어서 사 먹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 need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승, 신분 상승의 의지, 이런 것도 다 그 세 번째 욕망에 해당하는 거죠. 원래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체고 내가 나의 욕망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이자, 두 개의 관계인 거잖아요. 나와 대상. 그러나 욕망은 과연 그렇게 이자적인 관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저 대상 사이의 직선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 욕망의 옆으로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 점이 있고 그 점에서 다시 저 대상으로 향하는 이런 삼각형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그 문예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말한 욕망의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8에 보면은 욕망의 삼각형 그림이 있어요. 주체, 나인 주체가 제일 아래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위에 꼭지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저 위에 거 그 대상을 원해 라고 한다면 직선적이고 이자적인 관계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른쪽을 통과해서 저쪽을 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렵게 생각되신다면 앞에 다시 슬라이드 8 보세요. 이게 두 개씩 하나가 있구나. 8에 아래쪽에 그 고현정 사진 있는 걸 보세요. 이것도 조금 그 예전 2005년 거긴 하지만은 요즘 거에는 딱 이렇게 누구 한 사람 이런 예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입은 뭐 옷들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은 딱 누가라고는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이 고현정 얘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고현정이 이제 결혼했다가 다시 연예계로 복귀했을 때 그때 그 왼쪽 사진에 이게 그 랄프 로렌의 그 흰색 스커트하고 그 곤색 자켓이에요. 뭐 별 옷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그 젊은 여성들이 이걸 보고 랄프 로렌 매장에 몰려들어서 이게 꽤 비싼 옷이었는데 그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단숨에 동이 났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주체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랄프 로렌 옷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직접 원한 건 아니에요. 고현정이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원해요. 타자를 매개로 해서 나의 욕망은 타자를 매개로 해서 그리로 갑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그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타인이 원하는 거를 나도 원합니다. 언제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에요.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매개를 통한 욕망입니다. 그 여배우들이 그게 뭐 미국 여배우건 한국의 여배우건 그 여배우들이 입고 쓰고 걸치기 전에는 시선을 끌지 못하던 물건들이
그 여배우라는 매개를 통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잖아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죠. 모든 게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옛날 전통 사회보다 훨씬 더 이런 매개를 거치는 욕망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그 사치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연애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모든 데서 다 그렇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만일에 상대방이 어쩐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쪽 나가 어떤 남자건 여자건 나가 괜히 다른 남자 또는 여자를 좋아하는 척 하면은 그러면은 저쪽에 나한테 관심이 없던 여자가 그제서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매개를 통한 그 욕망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즘에도 뭐 오징어 게임이 하도 뭐도 잘 됐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뭐 별로 그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럼 나도 봐야지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타인의 욕망, 타인이 좋다 그러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게 되는 거. 이 선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명 가수, 유명 배우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젊은이들이 또 뭐 지지한다든가. 욕망은 언제나 전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매개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거는 아주 그 노련한 광고는 언제나 그 상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원하는가 그거를 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삼각형이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타인의 욕망을 매개로 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욕망의 대상인 양 하고 소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소비하는 그 대상이 정말로 나의 욕망이 대상인가?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순전히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기호를 소비하는 거 아닌가? 기호는 영어로 sign이고 이제 옆에 쓴 거는 불어입니다. sign. 그런데 우리 기호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행사장에 가면은 행사장을 금방 찾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표시를 하죠. 그죠? 행사장은 이리로 간다라고 벽에다가 그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고 행사장이라고 해놔요. 그러면 그때 화살표가 뭐예요? 화살표는 그 화살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화살표를 넘어서서 그거를 따라서 저쪽으로 가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의미는 저쪽의 행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기호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거, 그게 바로 기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기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책상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뭐 볼펜 또는 뭐 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책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이 이거를 가리키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책상이라는 말은 기호입니다. 그게 바로 기호예요. 그래서 기호의 대표적인 그 기호가 바로 언어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매개를 통해서 타인의 욕망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타인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그 소비하는 대상은 뭘까 생각해 보면, 굳이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되고 싶다고 해서 소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좀 값도 비싸고 한데 굳이 명품, 조금 비싼 명품에 뭐를 산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그런 명품을 살 수 있는 상류층 있잖아요.
상류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상류층이 되고 싶어서 되고 싶지만 그러나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자기가 금방 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쉽게 그 상류층이 쓰고 먹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상류층이 된 듯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류층의 옷이나 무슨 어떤 그 뭐 화려한 행태나 이런 거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의 그 소비하는 그 값비싼 뭐 그 패션 그 옷이 진짜로 내가 원해서 꼭 내가 필요해서 나의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나는 상류층이라는 기호를 산 것이죠. 그때 그 옷이라는 거는 상류층을 향하는, 상류층을 지시해주는 기호잖아요. 마치 행사장이라고 해놓은 그 화살표처럼 그 멋진 옷은 상류층을 지시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소비는 결국은 기호의 소비입니다. 실체의 소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셔츠를 하나 사 입는데 왜 시장 물건에서 2, 3천 원짜리 티셔츠나 뭐 무슨 뭐 셀린느 뭐의 티셔츠나 사실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비싼 옷을 산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 상류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표출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 티셔츠는 바로 그 실제 천으로 만든 티셔츠라기보다는 그대로 기호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우리가 소비하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특정의 물건은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젊은이들의 그 농구화 열풍, 스니커스 열풍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졌고 그 많이 달라진 거를 거의 절반을 책을 고쳐서 썼습니다. 근데 그 달라진 거에 15년 전에는 그때도 사치의 문제고 지금도 사치의 문제인데 15년 전에는 사치의 주역이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사치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도 물론 사치하지만 그거는 별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지금의 사치는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그 젊은이들이 사치의 주역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완전히 시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년의 그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충실하게 한번 쭉 다 그 여기에 그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의 그 농구화 스니커스 열풍은 정말 이해가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그 굉장한 거죠. 근데 그런 소위 이제 요즘에 말들 많이 하는 MZ 세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 그러죠. 리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 샀다가 금방 다시 파는 그런 중고품으로 파는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고 판다.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것도 역시 그런 그 상류층의 기호를 소비하는 건 맞죠. 그러나 거기에 재테크라는 그런 요소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2019년에 그 나이키가 처음에는 21만 9천 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50만 원이 됐다거나 무슨 나이키, 베넨제리스, SB 덩크, 로우 청키 덩키 이거는 12만 9천 원이 정가인데 두 달 뒤에 중고시장에서 거의 1,750만 원도 됐다느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러니까 운동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를 그냥 시장에서 사는 운동화하고
아주 비싼 나이키 운동화, 뭐 청키, 덩키 뭐 이런 거하고 사실 뭐가 다를까요? 신는 거에는 그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비싼 거를 산다는 거는 이거는 상류층이라는 기호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우리가 명품을 살 때는 이제 역시 허구의 기호를 사는데 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광고 이거는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휴대폰을 살 때 만일에 뭐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이런 거를 사는데 그때 광고를 보면은 막 뭐 그 아주 잘생기고 젊은 그런 그 모델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광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휴대폰을 살 때는 바로 그런 그 젊고 잘생긴 그런 모델들의 역동성을 사는 것이죠. 살 때. 그런 거를 사는 것이지. 만일에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그 휴대폰을 들고 있다. 그런 거를 젊은이들이 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 그 거기에 있는 허구의 이미지를 사는 거, 허구의 기호를 사는 것이지 실체의 물건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루이비통 백을 사면서 이제 그 사는 사람은 나는 굉장히 그 상류층의 어떤 귀족적인 그 물건을 샀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진짜로는 그냥 실제 가죽에 불과한 거잖아요. 또 반대로 나는 그냥 그게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샀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귀족적인 상류층적인 그런 기호를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호 호환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소비는 이미지를 소비한다거나 또는 기호를 소비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소비를 위세를 위해서 소비한다 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위세를 위해서. 위세는 뭐 영어로 하면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위신, 우리가 누구를 위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위신 또는 위세 이런 건데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은 바로 위세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르셀 모스라는 프랑스의 인류학자의 그 증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메리카 인디안, 옛날에 아메리카 인디안의 축제에 포틀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틀라치는 그 축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 또 이만큼을 더 많이 줘요. 그거보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더 많이 줘요.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서로 파산할 지경으로 그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파산에 이를 정도로 선물을 주느냐? 그거는 나의 위신을 위해서 위세 소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론을 끌어냈느냐 하면은 소비라는 것은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 우세한 지위에 있게 된다라는 이론을 끌어냈습니다. 많이 소비할수록 또는 더 고가의 더 비싼 것을 소비할수록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물건, 모든 재산을 다 던져서 소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에는 그런 위세 소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비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나의 주체적인 욕망이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소비하는 것도 나는 내가 원해서 소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아주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엄격한 코드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꼽티라든가 뭐 찢어진 청바지라든가 만약 저 같은 나이의 여자가 할머니가 배꼽티 이런 거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가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준 법이 아니에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누구도 거기에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고 본다면 그거는 나이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신분, 아 내가 돈은 조금 있죠. 뭐 그 정도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신분에 그거 살 수 있나? 이런 자기 신분에 대한 것도 있고 나이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세대 물론 나이죠. 젊고 늙은 사람이 내가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나?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엄격한 그런 그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행위는 그런 철저한 코드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 코드라는 것이 코드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사회가 이렇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주 유동적이에요.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뀐 것 중에 하나의 그런 그 노동과 여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었어요. 그래서 유한 계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가가 있는 계급이다. 유한 계급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현대의 부자는 아주 돈 많은 그냥 재벌 기업의 CEO일수록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이 오히려 상류층의 기호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기호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코드는 언제나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발, 운동화 같은 게 그렇게 고가의 그런 사치품이 될 줄 우리 세대는 정말 옛날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마르셀 모스의 그 선물 증여론이라는 게 이제 선물론이죠.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셀 모스가 그 인디안 축제인 포틀라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격한 그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그 인디안 사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현대 사회, 문명된 우리 아직까지도 현대 사회까지도 사실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사회의 원리, 그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엄격한 코드, 엄격한 규칙이라는 건 뭐냐? 첫째는 선물을 주어야 한다가 있어요. 줄만 한 데는 반드시 줘야 한다.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우연히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준다는 행위가 있잖아요. 주면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도전이고 싸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만일에 친구가 선물 막 그냥 아주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아이 나 싫어 안 받아.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친구 사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선물을 거절한다는 거는 완전히 국가라면은 전쟁의 시작이고 부족 간에도 전쟁의 시작이고 그거를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그 거절하는 거에서 큰일이 일어난 거를 제가 책에 그 침시아족, 그것도 역시 인디안족, 침시아족의 자기 손자 결혼이 아니고 손자의 돌잔치를 했는데 뭐 거기서 안 온 사람 뭐 이런 얘기 그거라든가 또는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얘기 이게 바로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선물을 줘야 되고 받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는 반드시 줘야 돼요. 그거를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돌잔치를 하는데 자기는 거기 초대받겠거니 생각하는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건 완전히 서로 싸움, 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준다, 받는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잖아요. 세 번째 규칙은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 급부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그거는 반대 급부야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급부라는 거. 급부라는 건 준다는 거고
반대급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준다. 다시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위세의 상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 하고 나는 보답을 하지 않아. 그럼 나는 그 사람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으려면 나도 그거에 상응하는 선물을 또 줘야 합니다. 그래서 포틀라치에서 서로 막 그렇게 에스컬레이트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선물에는 준다, 받는다, 반드시 보답한다. 이 세 가지 그 규칙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 규칙이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들 사이에 선물 준다거나 가족들 사이에 선물 주는데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관계.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 무슨 뭐 신문에 오르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대가성이 전혀 없어, 뭐 어쩌고 우연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럼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라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아닌 데서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친구 관계에서도 많이 밥 사고 이러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자기 돈이 허락하는 한 많이 베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쳐다보고 열심히 하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가까운 친척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곰표 맥주가 참 재밌었더라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렇구나 그랬어요. 네. 제가 열심히 찾아서 했고 이제 그런 얘기도 아까 거나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우리의 기호, 그때 기호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 사인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영어로 프레퍼런스입니다. 더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소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곰표 맥주고 무슨 이런 거 기발해서 그냥 젊은이들은 그냥 그런 것만 보면은 우리 시니어 같으면은 쳐다도 안 볼 거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막 좋아해 이러잖아요. 그는 스스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도록 만든 뒤에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열심히 추적을 해봤더니 무신사라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사 하나만이 아니겠지만 무신사도 굉장히 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커머스의 플랫폼에서 굉장한 그런 조작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자기 그냥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다 복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사회예요. 현대사회가 그런 거다라는 거를 거기에 거스를 수는 없지만 현대사회는 그런 사회다라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린 다 놀라워요. 요즘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소비의 주체는 젊은 사람이 됐다는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했는데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반발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봤자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돈이 없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트렌드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그 돈 많은 젊은 사람도 물론 많게도 꽤 많지만 그 트렌드라는 게 반드시 그 세대 전체 한 절반쯤이 한다 그러면 트렌드 그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극히 일부 한 5% 10%만 그런 트렌드를 보이는데 다른 7, 80%가 그거를 선망한다. 그러면 그건 트렌드예요. 그건 충분히 이거는 젊은이들이 돈 많고 사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죠. 중후반인데 직장을 일찍 갔거나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스타에 이제 사는 거 사진도 올리고 하다 보면은 여행 가는 거 보면 부러워요 일단. 그리고 진짜 자기 돈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외제차 타는 애들도 보면은 나도 자차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집이 있으면 또 집도 나도 갖고 싶고 원래 독립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신발 같은 거나 옷도 저도 좋아하는데 안 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저는 일단 사치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또 자주 접하게 되니까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근데 저는 그 사치를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치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사치를 통해서 이제 신분 상승을 꿈꾸거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사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치라는 건 굉장히 자기가 발전하는데 도움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차도 사고 싶고 시계도 사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 벌어야지 해서 열심히 일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합쳐지면 뭐 사회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욕구, 욕망에 대한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필요, 요구, 욕망이라고 세 가지를 말한 거는 라캉입니다. 라캉의 욕망의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르네지라르가 말하는 이자적이냐 매개를 통한 욕망이냐 이거는 르네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라캉의 욕망의 3단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서의 욕망을 말하려면은 물론 르네지라르의 이론이 더 맞는 거고 맞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일 뒤에 가서 제가 무슨 교훈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러이러해서 아무리 소비를 해도 충족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할 때는 라캉의 이론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는 결코 충족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사도 산 순간에 좋죠. 그러나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재미없어지고 금방 다시 욕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연애하고 좋았지만 그냥 결혼하고 나면 그냥 또 그런 거고. 네. 그냥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라캉은 욕망의 대상이라는 거는 무다. 아까 얘기했듯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니까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욕망해봤자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욕망에 목맬 필요는 없는 거고 그죠? 뭐 어느 정도에서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좋은 거 사고 하면서 즐기며 살면 되지 너무나 왜 나는 상류층이 되지 못하고 나는 왜 누구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노동과 여가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게 상류층이고 어떤 게 하류층이다라는 게 코드가 바뀌었는데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했지만 그전에는 만일에 패션쇼 그러면은 아주 정장, 아주 그냥 파티복 이런 것만 했는데 요즘에는 티셔츠 같은 게 굉장히 유명 디자이너들이 아주 고가의 티셔츠를 내놔요. 그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면은 몇만 원 할 만한 티셔츠들을 다 상표만 붙이면 뭐 프라다, 셀린느 그 말만 붙이면은 몇십만 원짜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제 한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대중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고 상류층이 소비하는 것과 하류층이 소비하는 게 완전히 물건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하류층이 아래 계층이 굉장히 욕망이 강해졌어요. 우리도 상류층처럼 살고 싶다. 욕망이 강해졌고 또 소득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물건값이 옛날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웬만하면은 명품도 한두 개 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사실 뭐 몇 달 월급 모으면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한 대중사회가 됐어요. 대중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패션쇼도 그렇게 상류층만을 위한 파티복만 하지 않고 이제는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티셔츠라든가 그래서 이 스니커스 열풍도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구화 이게 젊은 사람만이 아니고 물론 젊은 사람 대상이지만은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그 매장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백화점, 그 고급 백화점의 그런 매장에 가보면 그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높은 구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선반에 막 저 하얀 그 운동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운동화가 고급 그 패션 매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대중화됐고, 또 하나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된 거죠. 스포츠를 굉장히 중시하게 된 거야. 스포티한 그런 옷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거고,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표시, 차이 표시가 별로 없어졌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그 상류층은 언제나 그래도 상류층은 구별되고 싶잖아요. 자기들보다 아랫계층은 자기들하고는 좀 내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르다는 것이 그 귀족의 성격이에요. 다르다는 것이. 사치스럽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 자체가 귀족성입니다. 그러면은 아랫계층에서 막 사치품을 쓴다면, 그러면 우리 그 상류층에서는 그냥 수수한 물건을 써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책에서도 썼고 했던 게, 그런 그 유명한 CEO,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5,000원짜리 순두부를 즐겨 먹어 라고 한다거나, 나는 프라이드 차를 타,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뭐 그 정용진 뭐 그 CEO가 늘 무슨 뭐 요리를 만들며 이렇게 한다. 이제 그것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좋은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실 그 이렇게 책을 쓰고 공부하고 이론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언제나 생각하는 게, 이거는 그 저기 십자우한이다. 그런 말 여러분도 잘 모르죠. 너무 많이 알아서 탈당.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막 괜히 이론화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를 막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 그럴 때 옛날에 십자우한이다 그런 말 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굳이 이론화 작업을 하니까는 그런 것도, 이거는 뭐 권력 의지라느니 뭐 그 다른 계층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냥 쉽게 소박하게 생각하면 그 돈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소박하게 살고 겸손하고 하다는 건 뭐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 다만 그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틀라치 이론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학문은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저는 일상에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보통들 왜 이론과 실제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뭐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예요.